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왼손이입니다. 오늘은 벌써 14번째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분은 법원에 나가고도 싶고 실제로 낙찰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법원에 나가셔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낙찰을 받는 것은 아직 좀 더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도 역시 앞에서 배웠던 것을 잠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분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매는 아직 여러분에게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어야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법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그리고 현황조사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내용이나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기록들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매각물건명세서는 낙찰자가 어떤 권리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록들 매각물건명세서나 감정평가서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 배우셨던 매각 준비 단계에 법원에서 준비하는 많은 절차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매각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집행관이 조사하고 작성하는 현황조사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 현황조사서는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또 그 위에 있는 점유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조사하여 기록에 남기는 아주 중요한 서류죠. 매각물건명세서도 중요한데 매각물건명세서가 이런 현황조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황조사서는 경매가 시작되는 적시 초기에 이것이 조사하여 작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점유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좀 정확하죠. 만약에 채무자나 임차인이 사실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리를 내세울 때가 많은데 그것은 준비할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현황조사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경매가 시작되고 보통 5일, 일주일 만에 집행관이 가서 조사하는 내용이므로 좀 더 초기에 정확한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기록된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실제 법원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위장 임차인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황조사서와 법원의 담당자는 등기부를 역시 또 떼보겠죠. 등기부에는 많은 권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가등기. 자, 이러한 권리와 현황조사서 그리고 실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권리 신고하는 내용 또는 채권 최고하여 신고하는 내용을 이것을 종합한 것이 바로 매각물건명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 물론 감정평가서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문서인데 이것 중에서 요약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매각물건명세서죠.
그래서 법원의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이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것입니다. 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사건 번호도 나오지만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최선순위의 권리가 뭔가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른바 말소기준 권리죠. 자, 주택이 경매의 대상이라면 주택은 등기부가 두 개입니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개의 등기부가 있으므로 말소기준 권리도 두 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개의 권리를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고, 보통의 집합 건물은 하나의 말소기준 권리가 나타나겠죠. 반드시 말소기준 권리, 최선순위 권리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수하는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기록, 또 인수하는, 낙찰 이후에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따로이 부담하는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어서 낙찰자가 불측의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매각물건명세서상의 하자가 되므로 불허가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감정평가서는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현황, 그리고 거기에 가치,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 못할 때는 감정평가서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은 권리를 또는 가치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자, 감정평가서는 그래서 중요한데, 자, 문제는 뭐냐? 감정평가하는 그 전문가마다 부동산을 보는 그 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그 가격, 감정평가액은 여러분은 참조로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하고 이것이 실제 경매될 때까지의 시차, 6개월, 1년간의 시차가 있는데 그 시차 동안에 부동산의 가격에 변동이 있다면 감정평가한 것은 저평가됐을 수도 있고 또 고평가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시점이 감정평가한 시점과 경매 물건이 매각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차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에 올라가는 물건은 물론 당연히 부동산 그 자체, 등기부상 나타나는 부동산 그 자체가 될 것이고 그 외에 부합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합물은 대부분 독립성이 없는 건물, 제시외 건물이거나 수목이죠. 자, 이런 제시외 건물과 수목도 이것이 부합물이라면 경매 대상이 되고 낙찰자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이 종물에 대한 것인데 종물 중에 종된 권리, 대지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종된 권리, 대지권. 자, 대지권이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항상 종된 권리가 되고 낙찰자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혹 이 종된 권리인 대지권이 미등기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대지권이 미등기일 때는 미등기일지라도 이것이 집합 건물의 처분에 따르는 당연히 소유자나 채무자가 대지권을 포함해서 분양받은 것이라면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데 간혹은 이 미등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거나 또는 전소유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못 냈다면 그 분양대금을 낙찰자가 따로이 부담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가 거의 대부분은 문제없이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하거나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대지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저는 구분소유적 공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통의 지분은 그것을 나중에 분할하거나 상대방을 만나서 타협을 보고 해결하거나 또는 소송을 하거나 그 처리 결과가 쉽지 않고 또 분할할 때 어떤 위치의 토지를 내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엇갈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공유 지분 중에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그 특정된 위치를 낙찰자가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가 나타나고 나중에 분할하는 데 특별하게 신경 쓸 일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상 지분처럼 나타나는 것 중에 사실상은 구분소유적 공유인 토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낙찰을 받으신다면 보통의 경매 투자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역시 실제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08년 3월 현재 낙찰되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이 일반 사이트와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해서 같이 보실까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2개가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대지와 토지 건물 모두가 경매 대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정가 12억 4천에 10억 7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주변 상황을 같이 좀 보실까요? 보통의 평범한 8가구 다세대 빌라입니다. 반지하는 없고 모두 지상의 8개 호수입니다. 주변은 보통의 주택지역이죠.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8개의 다세대 중에 경매 대상은 하나가 제외된 7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방 3개, 화장실 2. 자, 감정가가 12억 정도 되는데요. 7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세가 가구당 2억에서 2억 2천 정도 합니다. 감정가가 조금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지권은 모두 정상적입니다. 자, 여기에 기록을 좀 더 보시면 많은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경매 대상은 7개 호수인데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8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한 사람은 중복되었습니다. 권모 씨와 조향 씨는 동일한 세대입니다. 1억 2천짜리 금액도 같죠. 확정일자도 같습니다. 한 사람은 배당 요구하고 한 사람은 안 했죠. 자, 어쨌든 7가구가 경매 대상이고요. 자, 이 중에서 기록을 밑에를 보시면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대략 3억 정도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치권자가 이 사건의 2번 물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1번 물건의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유치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자에 대한 기록이 2번 물건과 관계없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 건이 유치권과 관련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입찰을 꺼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기록이 제대로 조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작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밑에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등기부를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가압류입니다. 등기부상 가장 앞에 있는 건저당 또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2002년 1월에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을 우리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기록에 의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5가구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이 대항력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항력 있는 5사람의 임차인은 모두 전입과 확정일이 빠릅니다. 이분은 아니죠. 그래서 모두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낙찰가 10억 원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하다 보면 대항력 있는 모든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일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물건은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죠. 유치권자에 대한 기록이 1번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다소 경쟁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7개의 다세대가 하나의 사건으로 일괄경매한다는 것이 입찰하는 사람에게서는 부담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빌라가 대략 시세가 2억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7개가 경매가 나왔다면 아마 1억 6천, 7천 이런 방식으로 낙찰이 됐겠죠. 근데 7개가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입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이 내용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기록으로 나타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법원의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삼선동 다세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여기는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중복, 이중경매에 대한 신청에 대한 기록도 역시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2개의 번지가 나오죠. 삼선동 66번지, 42번지. 그래서 1번 물건과 2번 물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또 이 물건들이 이미 낙찰되어서 점유자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이미 신청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자, 이 인도명령의 결과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법원의 나의 사건에서 인도명령의 결과를 아무나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물건 내역을 보시면 2개의 물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1번 물건, 2번 물건. 제가 설명드린 것은 2번 물건입니다. 자, 기일 내역을 보시면 현 시점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현 시점에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번 물건이 1억 5천에 경매를 시작해서 9억 8천에 낙찰이 되었고 최근에 대금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최근이라면 2008년 2월에 대금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2번 물건은 12억 4천에 감정되어서 10억 7천에 낙찰되고 1번 물건보다 한 달 앞선 2008년 1월에 이미 대금이 납부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2개가 경매를 따로따로 진행을 했었는데 임차인에 대한 배당은 이 2 사건이 모두 낙찰되고 대금이 납부되어야만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번 물건이 먼저 낙찰되었다 그래서 먼저 임차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나머지 1번 사건이 낙찰되고 대금 납부가 될 때까지 이것은 기다려야 되는 사건이죠. 자,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먼저 낙찰받았다 하여 여러분들이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미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건이 모두 낙찰되고 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이 되어야만 낙찰자가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문건 처리 내역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두 개의 사건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또 법원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많은 서류를 보냈습니다. 자, 이러한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이러한 기록들을 모두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수원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꽤 오래된 사건인데요. 자, 토지 건물 빌라니까 일괄해서 경매하고 있고요. 5,800에 감정되어서 3,500에 낙찰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낙찰되기 이전에 이미 한 차례 낙찰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자, 2,800에 2004년 12월에 2,800에 한 차례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았을 때 불허가 처리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경매한 사건입니다. 자, 왜 불허가 되었느냐? 그것은 점유자에 대한 기록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채무자가 허시로 나와 있죠.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허시로 나와 있습니다.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대항력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건저당인 국민은행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이 허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면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입찰하기 전에 진정한 임차인인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단 성이 같죠. 그래서 부자간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부자간이라는 기록은 제가 낙찰받을 때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자간이고 두 사람 간의 임대차가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자간에 같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가의 낙찰을 받았죠. 2,800여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은 외형상으로 허씨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기록에 대한 것이 매각물권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한 불허가를 내렸고 결국 두 사람이 부자간이라는 기록을 새로 공시를 한 다음에 재경매를 했었죠. 처음부터 다시 경매를 하여서 이것은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정상적인 공지가 될 때는 입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부자간이고 임차인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될 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을 한 발 앞서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불허가가 났지만 또 어떤 법원은 이런 사건을 불허가 내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자,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조그마한 물건이지만 자, 이렇게 조그마한 물건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성시 기산동이면 경기도 화성시 병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태안 병점, 동탄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여기에 90평방미터 아주 적은 면적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분입니다. 전체 면적은 800평이 넘는 것 중에 27평이 경매 대상인 것입니다. 자, 감정가가 1억여 원이고요. 자, 제가 낙찰받은 시점이 2006년 12월. 이때 제가 6,345만 원에 낙찰받고 결론은 불허가가 났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왜 제가
입찰하고 낙찰까지 받게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의 입구입니다. 동탄 신도시의 입구죠. 여기서부터가 동탄의 시작입니다. 대로변에 나와 있는 땅인데 현재 이 4차선 도로 옆에 초록색 부분이 장래에 도로가 확장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이 반대편도 도로가 이미 확장되어서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자, 총 800여 평 중에 27평이 어디 있느냐? 그 위치가 무척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은 공유 지분에 대한 경매인데, 자, 뒤에 그것이 위치할 수도 있고 도로에 포함될 수도 있고 위치가 어디인지 확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특정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구분 소유적 공유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떼고 지적도를 떼고 토지대장을 떼봤습니다. 경매 대상인 90평방미터 27평은 이쪽에 뾰족한 부분입니다. 장래에 도로가 확장되고 비토지로서는 공로에 도로에 통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땅. 그래서 저는 이 토지의 가치를 평당 600만 원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토지였다면 100만 원이 안 될 수 있는 토지인데 이 앞에 있는 작은 땅이지만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저는 600만 원짜리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낙찰받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농림지역인데 사실상은 이미 이것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꽃집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 농지를 낙찰받을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법 형질 변경된 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가 무척 어렵죠. 결국 농취증을 낙찰받은 이후에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여서 반려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결국 불허가가 나오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실제 내용이 어떤지 좀 더 보실까요? 경매 대상은 90평방미터고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림지역 중에 농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보다는 다소 보호가치가 떨어지는 곳이 농업보호지역입니다. 여기는 개발 행위가 어느 정도 완화되죠. 자, 그리고 총 2648평방미터 중에 90평방미터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현재 비닐하우스 화훼 판매증이 들어와 있어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기록도 나타납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의 소유자 김 씨가 가처분을 당했습니다. 가처분을 한 사람이 김진태 씨로 되어 있죠. 이 김진태 씨가 결국은 가처분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가처분, 선순위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90평방미터를 매입한 채무자 김진태 씨가 자기가 산 땅을 소유권 넘겨달라고 가처분하고 결국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의 가처분이 외형상 여기 인수로 법원은 기록해두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인수가 아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른바 민법에서 혼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사실상은 이 가처분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낙찰 이후에 지울 수 있는 가처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조그만 땅에 자, 지분일 수도 있고 맹지일 수도 있고 가처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 땅을, 자, 조그만 땅이지만 사실상 특정의 위치이고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이고 가처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었고, 맹지이지만 장래에 도로에 접하는,
그리고 뒷토지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땅.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농지취득 자격증명에서 걸려서 결국은 불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작지만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 땅이 여러분도 열심히 찾다 보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이 사건은 아파트의 대지권 미등기 사건입니다. 아파트 32평형이 경매 대상이고, 자, 미등기, 대지가 미등기지만 감정가에 포함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된 걸로 나타납니다. 자, 이 대지권 미등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요? 자, 대지권 미등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대지권이 등기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대지권은 소송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대지권은 미분양 대금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대지권도 있습니다. 자, 대지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이 대지권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재의 채무자가 대지권을 포함해서 모두 분양을 받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낙찰자가 낙찰을 받은 이후에 이 대지권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는 아파트 조합에서 대지권을 그냥은 못 준다는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결국 낙찰자는 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지권을 넘겨달라. 상대방은 당연히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낙찰자는 쉽게 대지권을 넘겨받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죠. 자, 대지권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하신 이후에 입찰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기록을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와 다를 때가 있고 이것이 만약에 부담하지 않거나 인수하지 않는 내용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수익이 나오므로 잘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법원의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참여하셔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불분명할 때는 여러분들은 안전적인 쪽으로 판단을 하시고 경매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